이모, 얘기 좀 해야 해요, 지금. 서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야? 순진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이모, 이 가게 너무 오래 장사하셨어요. 이제 저희한테 그냥 넘기세요. 넘기라고? 함께 운영했잖니? 난 너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서 평생을 일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생각이 있니? 훈계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게 이름만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예요. 이 가게는 안 된다. 우리 부부의 생계가 달렸어. 생계? 웃기지 마세요. 이모님 욕심에 끌어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됐어.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모, 우리 동의 없이 여기서 장사 못해요. 후회하기 전에 그냥 나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후회?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나가라고 좀!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이모랑 조카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왜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윤미란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60세 윤미란입니다. 저는 1995년 8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미란 씨 되십니까? 대개연부 김상철 씨와 언니 윤미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언니 부부가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전 언니는 저의 분식집에 들러 맛있게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바빴지만 언니는 제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기다렸다가 꼭 먹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다음 주에 조카 서준이와 함께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안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5살 배기 조카 서준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준이는 저의 무릎을 붙잡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밤새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도 깨어나면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작은 등을 쓰다듬으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조카를 제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친척들은 서준이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비록 제게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만 언니의 아들을 절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서준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은 오히려 맡아 키우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친자식은 없었지만 이제 서준이가 저희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파란색 침구도 새로 사고 작은 책상도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옆에서 잠들 때까지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제 가슴을 적실 때마다 언니와 형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식집은 아침 일찍 열어야 했기에 저는 새벽 다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좋아하는 달걀말이와 소세지를 꼭 넣었습니다. 비록 요리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저녁 9시까지 분식집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서준이와 함께 숙제도 봐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점점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와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저와 남편, 곽에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던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식집 메뉴도 늘리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만드는 떡볶이와 김밥의 맛을 좋아해 주었고 단골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서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근처 놀이터에 가서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탔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서준이는 제게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끙끙거리는 서준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와 형부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고 날이 갈수록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이모가 키우는 아이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서준이는 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혀주고 책가방을 메어주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분식집 일을 잠시 미루고 꼭 참석했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서준이를 보며 다른 엄마들처럼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공부방도 보내주었습니다. 분식집 수익이 늘어나면서 교육비를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서준이를 위해 매일 밤 도시락을 싸서 공부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음 공사도 했고 좋은 책상과 의자도 사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우유와 과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은 제게 친자식 갖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준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키우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잘 키우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입시 시험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서준이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합격 발표날 서준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저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영업시간을 더 늘리고 새벽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후에도 매주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좋아하는 김밥과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기숙사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서준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미국 의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의 유학 비용이요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식집 영업시간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배달 대행도 시작했고 케이터링 주문도 받았습니다. 일할수록 무릎은 아팠지만 서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도 저를 돕기 위해
퇴근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준이의 유학을 위해 집도 작은 평수로 이사했습니다. 식비도 절약했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면서 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드디어 유학 비용을 마련했을 때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전 5살 서준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이를 공항에 배웅하던 날, 저는 김밥과 떡볶이를 도시락으로 싸주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훌쩍 커서 저보다 훨씬 큰 아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을 들었습니다. 미국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현지 교수님들께 인정받아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되면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냈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서준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의 유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 미국 의대 정규과정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모부 곁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대 졸업을 한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분식집은 여전히 잘 되었지만 유학 비용을 마련하느라 저축해둔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만큼은 멋지게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채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월 5%나 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1,000만 원과 결혼식 비용삼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까지 모두 털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도 계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30평대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새로운 신혼부부가 시작하는 가정에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매일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사채 이자를 갚으려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최고급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객들에게 줄 답례품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서준이가 결혼식에서 입을 턱시도를 고를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모 역할이자 엄마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30년 전 5살 꼬마였던 서준이가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뒤 저는 바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매달 사채 이자 1,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쁜 신부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키우니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어떻게 아낄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한 지인년이 지난 어느 날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병원에서 동료 의사들과 자주 마찰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의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선배 의사들의 부당한 지시를 참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모, 저 개원하고 싶어요. 제 병원을 차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개원 비용이요 억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자금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밤낮으로 당직을 서고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더 잘 돌보고 싶은데 병원 시스템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서준이 아내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우울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분식집에 들러 개원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위치의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의료기기 견적도 받아왔습니다. 눈빛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가게 매출, 대출 상환금, 이자 비용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든 개원 자금의 절반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개원을 돕는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사하기가 힘들어질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꿈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처음 2년 동안은 순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라며 신뢰했고 입소문을 타고 병원은 점점 발전했습니다. 저는 매달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으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병원이 새로 생기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의료기기 할부금과 직원 월급은 여전히 나가야 했지만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진료 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도 병원을 열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치료비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4년 차에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결백했지만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서준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적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5년 차, 결국 병원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구어온 분식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차린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폐업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료기기는 중고가가 너무 낮아서 할부금을 다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도 지급해야 했고 임대 보증금도 까다로웠습니다. 아이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병원 투자금호 1억 원은 물론이고 위약금과 퇴직금까지 더해져 7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분식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날린 것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준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꿈을 위해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일 뿐이니까요. 병원 폐업 후 서준이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제안을 했습니다.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열었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배달앱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가게 사진도 예쁘게 찍어 올리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매운 떡볶이부터 치즈 떡볶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주방 일도 곧잘 배웠습니다. 김밥을 마는 속도는 저보다 느렸지만 꼼꼼하게 재료를 넣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양념도 저의 비법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이 전과 다르지 않다며 좋아했습니다. 서준이의 아내는 주말마다 와서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단정했습니다. 청결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가게는 늘 깨끗했습니다. 4개월째부터 매출 관리를 자청했습니다.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했고 거래처 관리도 맡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으니 편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더 적극적으로 가게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배달 대행 업체와도 계약을 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며 기뻐했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가게 통장 관리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빚을 더 빨리 갚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정을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기에 동의했습니다. 7개월째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결제가 자주 늦어졌고 직원들 월급도 며칠씩 밀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8개월이 되자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금이 한 달 넘게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래처에서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9개월째, 저는 장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늘었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이와 아내가 퇴근하고 난 후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리하는 장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직접 관리하던 가게였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매출 장부와 지출 내역을 대조해 보니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월 1,000만 원이 넘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현금 매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현금 매출이 50만 원씩 잡혀 있었지만 실제 입금액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 내역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모든 거래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급여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두 정상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게 명의로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부부의 개인 통장으로 돈이 자주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때로는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도 이상했습니다. 카드사 정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랐습니다. 매일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났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부를 보면서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니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빚을 갚는다더니 오히려 제 가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할 때마다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배신이 아무리 아파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이틀 뒤 서준이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가게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모, 제가 이제 가게를 완전히 책임지고 싶어요. 이모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 명의로 바꾸면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일구어온 제 가게를 달라는 말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장부를 통해 비리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이모가 평생 일하신 가게니까 수익의 절반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모시면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의 침묵이 이어지자 서준이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편하게 쉬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게 일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이미 법무사 사무실과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명예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왔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말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차례라고 했습니다. 병원 빚도 있고 가게 운영도 제가 다 하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모가 은혜를 베푸신 건 맞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이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단순한 은혜를 베푼 이모로만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서준이 부부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장부 조작과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이모의 조카로만 보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의 아내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있는데도 주방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오빠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손님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이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장사하면서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점 더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행빚도 많은데 가게를 고집하면 다 같이 망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빠가 이모님이 돈 빼돌린 증거 다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 예쁜 며느리라며 기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이 오빠 병원 차릴 때 빚진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갚으셔야 하지 않나요? 가게 안 넘기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점심 장사를 앞둔 시간,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가게는 파란만장한 소란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넘기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게 이런 협박을 하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주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걸 바쳤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낯선 남자 셋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험악한 분위기에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직 영업 준비 중이었지만 직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불량배처럼 생긴 남자들은 가게 문을 잠그고 각종 서류를 들고 와 제 앞에 던졌습니다. 대출 서류, 가게 임대차 계약서, 폐업 신고서 등이었습니다.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랫동안 일군 가게를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갑자기 주방 기구들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와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김밥 재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가게 안을 마구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걷어차고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온 가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장부가 든 서랍을 발로 차서 부수고 계산대 컴퓨터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게를 못쓰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운영에 실패하고 빚을 지면서 마음도 함께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 사무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을 마구 찢고 책상 서랍을 모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웃가게 사장님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와 낯선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를 파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앞으로 와서 무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게를 넘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착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폭력배가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게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엉망이 된 음식들 사이에서 저는 무너진 꿈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제 가게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면의로 사채업자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준이가 제 명의로 사채까지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월 30%가 넘는 무서운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 대금이 수천만 원이나 밀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서준이가 제가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래처마다 제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까지 뺏어 써버렸고 그 책임도 저에게 떠넘겨 놓았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 임금에 대한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서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제가 받은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었고 건물주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통장까지 비웠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과 보험도 모두 해약되어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장이 제 진짜 도장이고 서류상 모든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빚, 사채, 거래처 외상값, 직원들 퇴직금까지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분식집 운영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느 날 건물주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준이가 가게 보증금이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서준이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보증금 반환 요청서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직접 요청하지 않았기에 건물주가 의심스러워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서준이는 이미 보증금 계좌를 인터넷 뱅킹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건물주의 기지로 보증금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권리금 없이 넘기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에는 서준이가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신 보증금만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평생 일을 구워온 가게를 이렇게 허무하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게에 나올 때마다 서준이 부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을 위해 저를 감시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통장과 도장을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서준이가 또 다른 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와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전에 데리고 왔던 낯선 남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낯선 남자들에게 밀쳐졌습니다. 남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순간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게 열쇠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저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핸드백을 껴안았습니다. 가게 열쇠와 도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채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의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저를 벽으로 밀쳤고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버텼지만 힘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업어주던 제 어깨를 이제는 폭력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와 낯선 남자들은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일으키며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준 남편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이제는 정말 서준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고 폭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 밤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작은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했답니다. 작은 어머니는 서준이의 말만 들으시고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병원 운영이 잘 될 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망하고 나서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모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이가 이모들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운영비를 가로채고 가게 수익도 독차지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친가 쪽 사촌들도 서준이의 말만 듣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이의 아내는 시댁과 친정에도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예처럼 부렸다느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친척들은 저희 부부를 제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연락해서 저희가 오면 자리를 피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SNS에도 부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양부모의 학대와 착취를 암시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이 글들을 보고 더욱 저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친정 조카들도 서준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악덕이모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 조카들과 가깝게 지냈던 터라 이 상처가 더욱 컸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에서 저희 부부는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면서 친척들의 동정을 샀고 저는 욕심 많은 이모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남편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평생 친아들처럼 키워줬는데 이제는 온 가문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건물 보안 규정상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서준이가 이미 찾아와서 자신이 가게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손님들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저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하지 못한 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오늘 일당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주문을 받을 수도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배달 앱에는 불친절하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게를 넘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가게를 이렇게 빼앗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결국 그날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나타날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이가 고용한 낯선 사람들이 가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불러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 수 있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쌀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찾아와서 제가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김밥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비슷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게가 곧 문을 닫을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이 하나둘씩 거래를 끊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떡볶이 떡을 납품하는 아저씨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했던 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찾아와서 제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채소 시장의 상인들에게도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제가 거래처 돈을 가로채서 잠적할 계획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치던 상인들이 이제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기구를 수리해 주시던 기사님도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준이가 찾아가서 제가 수리비를 떼먹고 다닌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수리비였는데 이런 누명을 쓰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음식 배달 대행업체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게가 위생 문제로 고발당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터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용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거래처들의 불신이 커질수록 장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이것이 바로 서준이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이웃 상인이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 명의 인부들과 함께 가게 장비들을 트럭에 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형 냉장고가 트럭에 실려 있었고 제가 아끼던 업소용 가스레인지도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10년 넘게 아껴서 사용하던 비싼 장비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보관하던 냉장 쇼케이스, 떡볶이 솥, 제빙기까지 모두 트럭에 실으려 했습니다. 가게 주방의 스테인리스 작업대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수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어릴 적 숙제하던 모습, 간식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작업대를 해체했습니다. 심지어 계산대 포스기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안에는 매출 데이터와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없애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주방벽에 걸려있던 조리도구들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손때 묻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는데 서준이는 아무 감정 없이 박스에 던져 담았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던 제빙기도 들고 나갔습니다. 더운 여름날 손님들을 위해 구입했던 비싼 기계였습니다. 서준이도 어릴 때 자주 얼음을 꺼내 먹던 제빙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조차 무시한 채 가져갔습니다. 인부들은 음식 보관용 냉동고까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냉동고 안의 식재료들은 바닥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해두었던 식재료들이 바닥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많은 장비가 트럭에 실린 후였습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명의로 된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며 당당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장비들의 영수증을 언제 바꿔치기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방의 절반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식탁과 의자들 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마지막으로 제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트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서준이 명예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거짓 증거, 병원 자금을 빼돌렸다는 조작된 장부, 심지어 서준이 부부의 급여를 착취했다는 허위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아내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부부를 노예처럼 부렸다며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범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준이는 제 남편까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소 협박을 받고 혈압이 오르면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게의 거래처들에게도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래처 대금을 횡령했다며 거래처들도 공범이라고 몰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거래처들과의 관계마저 파탄날 위기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같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준이는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저를 고발하는 증인이 되라고 회유했습니다. 돈을 주겠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직원들이 울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5억 원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언론에도 제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부모가 조카를 착취했다는 기사를 뿌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웃들의 믿음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네 망신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살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카의 배신적인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카를 위해 제 삶의 전부를 바쳤건만 돌아온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죠. 분식집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각종 협박과 모함을 일삼는 조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밤마다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조카가 또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이죠.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피 같은 돈을 다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CCTV를 보면서 조카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가게 출입 기록, 금전 거래 내역, 폭력 행사 장면까지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믿었던 조카에게 이런 감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 식구인데 감당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은 조카를 보니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카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눈에 서네요. 학창시절 내내 자랑스러웠던 우등생 조카의 얼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한낱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제는 분식집 하나 지키기 위해 조카와 법정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치 남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카의 배신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 줄 알았던 조카와 이렇게 칼날을 겨눠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 느껴보았어요. 손에 닿지 않는 곳까지 몸이 떨려올 정도로 조카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조카를 고소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카의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CCTV에 찍힌 장면들, 금전거래 내역, 폭행 증거까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조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감내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조카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게도 제 손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카와 법정에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끼리 이렇게 대적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죠. 조카를 앞에 두고 증언대에 서는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함께한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조카와 이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재판 내내 억울함에 목이 메었어요. 나는 조카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겨내야만 했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행히 재판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조카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가게 운영권도 완전히 제 손에 돌아왔죠. 드디어 악몽 같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느껴졌어요. 그야말로 피를 나눈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턴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조카와의 관계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릴 적 예쁘게 자라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죠. 가게 명의를 이전하고 운영권을 넘겨받던 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가게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된 거예요. 안도감에 어깨가 축 늘어졌죠.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카와 헤어질 시간이 된 걸까요? 조카와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이별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에 주저앉고 싶었죠.
기억 저편에 있는 어린 조카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조카와의 이별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던 서러움, 미련, 그리고 깊은 상실감까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서야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이용하는 조카와는 인연을 끊는 게 맞다는 걸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봐주다간 저만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제 삶을 살아갈 때예요. 더 이상 조카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엿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요. 눈물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네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돼요. 가게도 열심히 운영하고 제 자신도 꼭 지켜나갈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추억은 잊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순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렵니다. 이제 저는 진정 제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30년 세월 동안의 조카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떳떳하게 제 길을 가려 해요. 아직도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해질 거예요. 이젠 아무도 저의 삶을 침범할 수 없으니까요. 제 앞에 펼쳐질 제2의 인생이 벌써부터 두근거려요. 자유롭고 행복한 날들을 한껏 만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 볼 참이에요. 더 솔직하고 더 용감해진 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만큼 앞으로는 제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을 꽃피워 나갈 거예요. 진짜 제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게 바로 저와 약속한 제 2의 인생이랍니다.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날, 힘든 날 모두 겪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의 주인으로서 말이죠. 앞으로 어떤 꿈을 펼치며 살아갈지 벌써부터 두근거린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위안을 받고 싶습니다. 저 잘하고 맞겠죠?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